강제 구독의 시대. 책이 상당히 좀 재밌더라고요. 하나하나 늘어나는 구독료를 보면 구독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 실감납니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정수기, 휴대폰 요금, 인터넷 요금, IPTV를 시작으로 챗 GPT,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네이버 플러스, 쿠팡 와우, 디즈니 플러스까지 매달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마음 먹고 한번 줄이려고 해도 막상 또 하나 줄여봐야 이게 지출이 얼마나 줄어들까 이런 생각에 다시 포기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씩 늘린 게 지금은 생각보다 이제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상황이. 강제 구독의 시대, 이 책에서는 소유에서 구독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은 구매 방식이 바뀔 뿐만 아니라 독점적 플랫폼에 종속되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점점 없어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매일 받아보는 우유, 신문,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구독 서비스의 가장 원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시작해서 가전제품 할부, 그리고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물건을 먼저 갖고 돈은 나눠서 결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낯설진 않습니다. 다만 최근 구독으로 이름을 바꿔서 글로벌 기업들의 다양한 제품, 서비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구독 서비스 성장률은 S&P 500 뭐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기에 이제 올라 있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보다 한 5배 정도 성장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높은지 아시겠죠? 시장 규모, 매출 성장률, 모든 면에서 대세임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신용은 원래 미래의 소비를 앞당기기 위한 수단이었다. 신용카드는 당장 가진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게 해주었고, 렌털이나 할부는 고가 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였다. 하지만 이제 신용은 물건을 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현금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점점 악용되고 있다. 카드깡은 그 대표적 사례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뒤 그것을 되팔아 현금을 만드는 방식이다.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는 달라졌지만 그 구조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 보인다. 이제는 카드 대신 구독 서비스가 그 자리를 대신한다. 그리고 나는 이 현상을 구독깡이라 부르기도 했다. 구독은 할부보다는 렌트에 가깝죠. 소유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나 고가의 가전제품을 빌려 쓰고 반납하는 렌트와는 달리 구독은 스트리밍, 서비스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매달 구독료를 내고 이용하는 개념입니다. 지금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 쿠팡, 그리고 네이버 플러스, 이런 것들은 내가 물건을 구독 신청한다고 어떤 걸 갖게 되는 게 아니죠. 그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를 갖는데 그 돈을 내는 겁니다. 구독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동안 돈을 내다가 필요 없으면 그때 해지하면 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아니, 구독이 자꾸 늘어나면 필요 없는 거 해지하면 되지 뭘 그게 걱정이냐. 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한번 구독을 시작하면은 대부분 꾸준히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고 보유 효과라는 인간의 심리적 효과 때문일 텐데, 구독 전에는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그때는 그때 안 하면은 그냥 안 하는 거겠지만은, 일단 구독을 결정하고 나면 구독료보다 많은 혜택에 만족감을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잘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라 해지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신청하면 될 것 같은데, 한 달에 5,0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의 비용이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광고 요금제가 월 7,000원 정도 하는데, 일단 구독하고 나면은 신작 영화 한 편만 봐도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7,890원의 쿠팡 와우는 무료 배송 3번이면 본전은 뽑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사실 이걸 굳이 해지해야 될 이유도 찾기가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매달 정기적으로 결제되는 금액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쿠팡은 2024년 매출이 41조 2,901억 원, 그리고 2023년 매출인 31조 8,298억 원보다 29% 증가했습니다. 국내 유통기업 중 연매출 40조 원 이상은 쿠팡이 처음입니다. 국내 대표 유통기업인 신세계그룹 매출을 훌쩍 뛰어넘었고 롯데쇼핑의 2배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의 커머스 부분 매출은 2022년 1조 8,011억 원, 2023년 2조 5,467억 원, 2024년 2조 9,230억 원으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62% 성장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이 두 기업의 강력한 구독 멤버십을 앞세워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현재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통공룡 쿠팡의 매출 성장률 정말 놀랐습니다. 30조 원을 하던 기업이 40조 원까지 1년 만에 그 매출이 늘어난다는 게 이게 믿어지세요? 오프라인 매장 하나 없는 쿠팡이 신세계 백화점 이마트를 보유한 신세계 그룹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네이버 역시 2022년 대비 2024년 매출이 62% 성장했습니다. 쿠팡, 네이버 두 기업 모두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럼 구독과 매출은 정말 관계가 있을까요? 구독 모델이 모든 기업의 매력적인 이유는 구독자가 비구독자보다 높은 소비 패턴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마존 프라임 가입자의 경우 일반 소비자보다 연간 소비액이 4.6배 높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GS25의 더파 플러스 가입자는 비회원 대비 제품 구매 건수는 4배, 사용 금액은 3.8배 증가했습니다. GS 카페 25 멤버십 가입자는 비가입자의 평균 5.6잔보다 훨씬 많은 38잔 정도를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약 7배 정도 차이 나는 수치입니다. 이렇다 보니 스타벅스도 구독 멤버십 전에 10에 참전했습니다. 2024년부터 월 7,900원을 내면 매일 오후 2시 이후 음료수 한 잔과 음식 1종을 30% 할인받을 수 있는 구독 서비스 버디패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디패스 도입에 앞서 시범 운영한 한 달간 구독 고객의 평균 구매 금액이 61% 증가하고 평균 구매 건수는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독자의 소비가 집중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커머스 기업이 구독료를 낸다는 것은 소비자를 가둬두는 가두리 효과가 있습니다. 멤버십 구독료를 내고 멤버십 혜택을 받으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다른 데서 쇼핑을 할 이유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싸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에 구매가 늘어나는 효과까지 발생합니다. 오히려 많이 쓸수록 본전을 뽑는다는 보상 심리까지 발동해 구독료를 내지 않으면 사지 않았을 소비까지 하게 되기도 합니다. 현명한 소비라고 생각되지만 결국엔 소비죠.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마이너스가 아닌 이익을 좀 줄이는 수준이라면 오히려 구독료까지 받으며 박리담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독료도 받고 규모의 경제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게 구독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커머스 기업들은 앞으로 이 구독 멤버십 관리에 굉장히 이제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가끔은 구독 경제의 장점만 보고 섣불리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보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중국 청두의 한 허거 식당이 약 2만원짜리 멤버십 카드를 판매했습니다.
이 카드를 구매하면 한 달 동안 무제한 식사가 가능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상보다 많은 손님이 몰리며 하루 종일 식당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혜택만 이용하려는 체리피커들, 이 문제였습니다. 게다가 고객들이 멤버십 카드를 가족, 친구와 공유하면서 식당의 지출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회원관리 시스템도 미비해 이를 통제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식당은 개업 보름 만에 1억 원의 적자를 내고 폐업했습니다. 2만원짜리 멤버십. 용감하죠? 무비패스는, 이건 미국 기업이거든요? 무비패스가? 무비패스는 월 9.95달러로 극장을 한 달간 무제한으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구독 멤버십 서비스였습니다. 하지만 구독자가 한 달에 2번만 영화를 봐도 회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무비패스는 헬스클럽처럼 회원 중 상당수가 서비스를 구독만 하고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 예상했으며 고객 데이터를 수집해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달에 수십 편을 관람하는 헤비 유저들이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 이용이나 쓰레기 처리를 위해 극장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용 방식 때문에 데이터의 가치도 떨어졌습니다. 운영이 어려워지자 구독료를 50% 인상했지만 가입자의 절반이 해지를 했습니다. 결국 볼 수 있는 영화를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했으나 수익성 개선엔 실패했습니다. 지속된 적자로 인해 2019년 9월 서비스 중단 후 2020년 1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예정된 파산이죠. 중국의 허거 식당은 2만원짜리 멤버십 카드로 한 달간 무제한 식사가 가능하도록 했던 용기는 정말 어디서 나왔을까요? 서비스가 소문이 나면서 대식가들을 불러 모았고 급기야 카드를 돌려쓰면서 손님들을 끊임없이 식당으로 몰려들게 했습니다. 망할 수밖에 없었겠죠? 미국에서 시행된 무비패스는 9.95달러, 하나로 약 14,000원 정도 요금을 내면 한 달간 영화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야, 이런 거 우리나라는 안 나오나요? 대단한 용기죠? 헬스클럽을 등록하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지만은 영화는 전혀 다른 서비스입니다. 또 이렇게 모은 고객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데 이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거다 라고 생각했지만 지출 비용이 훨씬 컸던 거죠. 헬스장을 가면 힘들지만 영화는 즐겁습니다. 영화비가 아까워 이제 극장에 가기 애매한 영화는 보러 가지 않을 뿐이지, 시간만 있다면 무제한인데 안 갈 이유가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극장 가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보겠죠. 2023년 12월 국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기존 만원, 1,450원에서 14,900원으로 무려 42.6% 인상되었습니다. 이런 인상률은 영국의 5배, 미국의 2.5배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국내에는 가족 멤버십,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조차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한국이 그 유튜브의 호갱이다, 호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죠. 2024년 8월 쿠팡 와우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2% 요금을 인상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2025년 5월 광고용 스탠다드 요금을 5,500원에서 7,000원으로 27% 인상했습니다. 챗GPT, 지금 저는 유료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2029년까지 20달러에서 44달러로 2.2배 인상 계획을 밝혔습니다. 구독료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까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매출 성장률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높다는 걸 이제 확인하셨잖아요. 이제 엄청난 매출 성장률은 단순히 이제 구독자가 느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이 구독료를 인상하면서 이익이 급증하는 또 이런 이제 어떤 두 가지 효과를 같이 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이 있는 서비스이거나 기호품처럼 취소할 수 없어도 그만이면 다행인데,
대부분 한번 맛들이면 벗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을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튜브 프리미엄이 딱 끊어지면은 영상을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광고 때문에 이제도 그렇지만은 화면이 꺼지면 재생 중이던 영상이 중단되는 거, 이것도 일반 계정에서는 이 프리미엄 계정에서는 영상이 계속 재생되는데 화면이 꺼져도, 일반 계정에서는 화면이 꺼지면 바로 꺼지니까 너무 불편해갖고 못 쓰겠더라고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주변 대부분의 사람들이 구독 중이라 인기 시리즈 같은 경우를 보지 않으면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늦게 본 편인데 어느 순간 되니까 대부분 그 폭삭 속았수다를 보고 나서 당연히 이제 그 얘기를 아는 것처럼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약간의 소외감이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저렴한 구독료로 유혹해서 익숙하게 만든 후 가격을 올리는 전략에 소비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독자 수도 늘고 구독료도 올리는 서비스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겠죠? 구독 경제 지수에 포함된 기업들의 매출액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8.2%씩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독 서비스 매출 성장률 역시 18.2%를 기록했으며, 이는 미국 S&P 500 지수 매출 성장률과 미국 소매 매출 인덱스 성장률보다 약 5배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신규 구독자 가입 순증가율도 연평균 15.4%를 기록하며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구독 서비스에 를 눈독 들이고 있는 게 뭐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은 구독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연평균 17.8%. 거기에 반해 S&P 500 미국 소매 판매 회사들, 이런 데들 보면은 지금 뭐 연평균 3.1%, 3.3%씩 성장해 왔거든요. 지금은 구독 서비스에 AI까지 결합되면서 더욱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질이 좋아진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뭔가 이제 소비자의 눈을 더 그만큼 오래 잡아둘 수 있는 뭐 이런 효과가 생겨서 오히려 이제 중독 형상 같은 게 더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이제 AI의 결합으로 뭐 장단점들이 있습니다. 진화하는 서비스를 누리기 위해서는 뭐 그냥 거저 누릴 수는 없죠. 비용이 소반됩니다.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에 매달 99달러의 구독료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자동차 회사들은 옵션을 구독하거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가격 이외에 별도의 구독료를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MW 같은 경우엔 차량 열선 시트를 여기 이제 구독료를 받으려고 했다가 소비자의 반발로 취소한 해프닝도 있었죠. 사실 뭐 BMW에서 왜 그런 무리수를 뒀는지 저 지금 봐도 이제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열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동차 사는 입장에서는 뭐 당연한 기본 옵션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차값 외에 매월 이제 얼마의 요금을 내라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소비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소비자가 차량 초기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차량 초기 구입 비용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할부할 경우 구독료까지 더해져 매월 지출은 늘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구독 서비스는 다양해지는데 소득이 낮아 양질의 구독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져 삶의 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인간의 수명하고도 관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계층을 1분위에서 5분위로 구분했을 때 2020년 5분위의 건강수명은 74.88세, 소득이 낮은 1분위의 수명은 66.22세로 소득이 높은 5분위가 평균 8.66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이 격차는 2008년 7.94년에서 2012년 6.72년으로 줄기도 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평균 8.66년을 더 건강하게 사는 사회. 과연 이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일까?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차이는 진짜 놀랍습니다. 부자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고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로 8.66년을 더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건강에 관한 다양한 이제 구독 서비스들이 출시된다면 소득에 따라 이를 이용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건강 수명 차이는 더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뭐 헬스케어 산업도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라든가 질병의 조기 진단 이런 것들을 아마 구독하는 서비스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서비스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할 테니까 소득이 낮으면은 점점 이제 이런 격차들이 빈부에 따라서 수명이나 건강 수명에 대한 격차가 심해질 것 같습니다. 강제 구독의 시대. 이 책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구독 경제의 양지와 음지, 향후 전망까지 저자 전호겸 작가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찾아보게 만드는 그런 책입니다. 생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 새로운 구독에 점점 신중해지고 기존 구독 중인 서비스도 이용 횟수가 줄면 지속할지 말지를 계속 고민하게 합니다. 선택이 아닌 강제 구독의 시대. 야, 이거 제목 잘 지었죠? 제목에 이제 공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